우리나라의 많은 논란들, 많은 이야기들, 고민을 인문학으로 물어보는 코너. 안녕하세요, 고인물입니다. 저희가 탄생을 해서 이번 새로운 콘텐츠가 탄생한 배경은요, 정말 요즘에 대한민국에 좀 사건사고도 많고, 논란도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속 답답해, 이거 좀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 콘텐츠가 없을까 라고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참 별 이야기 아닌데도 이런 거 좀 쉽게 정리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됐고, 저희가 고인물이에요. 고민 인문학에 물어보세요. 저희가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문학이 해답을 알려줍니다. 박사님, 첫 방송인데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허준 씨하고 지금 윤지현 씨랑 기자님이랑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말 꺼낸 적밖에 없는데 이 아이디어는 저한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죄가 제일 큽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반갑고 좋은 시간,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자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철저히 묻어가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문학에서는 이런 것들 이렇게 해결을 할 것이다. 사실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가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인문학을 통해서 그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선택한 것은 갑질입니다. 갑질. 요즘 가장 큰 화두죠. 네. 기사로도 많이 접하셨을 거고, 뭐 비단 최근 기사거리에 나왔던 것이 아니더라도 네. 과거 근 몇 년 사이에 갑질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기사에 낸 바에 의하면 갑질이라는 단어, 외국에서도 그대로 갑질이라고 씁니다. GAPJIL 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갑질을 봉건 영주처럼 행동하는 기업 임원이 부하나 하청업자를 학대하는 행위, 그러니까 권력형 학대 구조,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실제로 외신에 네. 그대로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찌 보면은 부끄러운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네. 하지만 우리가 정답은 모릅니다. 인문학이 알려줄 겁니다. 인문학 어디다 써?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요따 씁니다. 지금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갑질 문화에 이 분노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도 갑질 문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들 있을 텐데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엄청나게 분노하는 행위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특이나 이 분노를 하느냐라는 것에 현대경제원에서 이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50% 이상이 나는 저소득층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요. 50%. 50% 이상이. 그런데 50% 이상이라는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나는 사실은 경제적 구조에 있어서는 하위 구조에 속한다. 사회 경제적 네. 약자라는, 그렇죠. 약자고 이 억압받는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와 같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한 동질감, 이런 것을 얻으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소설가 박민규 씨께서는 진격의 갑질이라는 기고를 하셨어요. 기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회가 갑질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던 무슨 질타를 받던 간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으로서 만족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 거기서 카타르시스. 네, 그런 또 이 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갑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임명환 박사님? 근데 사실 갑질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가도 아니죠. 도시국가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당연히 갑질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게 제일 화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박사님께서 갑질 해결 방법, 소크라테스라면 이렇게입니까?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정말 저분의 문제시 컸어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철학자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철인이란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절제가 참 가면 갈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힘들게 절제. 그렇죠. 절제하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물려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한 말도 한마디 했어요. 힘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줘요. 그걸 바꿔 말해보면 그거 아닙니까? 뭐 권력이나 힘 또는 부라는 것은 쟁취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쟁취하는 게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자격 그 있는 자격은 사람이 철인이라는 거죠. 절제를 할 줄 왜냐하면 아는 만약에 사람이라는 그게 거죠. 쟁취가 아니라 뭐가 아니든지 간에 그게 지금 문제가 보면 대부분 그런 것이 세습이 됐을 때 문제거든요. 세습이 돼서 그 밑에 사람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거를 물려받았을 때 훨씬 더 가혹한 갑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회문제에서 되긴 했지만 갑질은 여러 군데 다 있어요. 그럼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단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갑질 당하던 사람이 우리가 전에 했던 말이 있는데 우리는 병질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치. 잘리는 병한테 하고 병이 정한테 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권력은 남한테 뭔가를 이렇게 하려는 욕망이 생기는데 소크라테스는 어느 직종 어디에 가든지 절제하는 만큼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방법은 자기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을 안 경우에 된다는 그거를 뺏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 권력만큼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적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비난을 받았던 것인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아니 뭐 술 한 잔 마시면 와인 한 잔 하는까지 절제를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군부대 사령관이 밤에 고지에서 술 한 잔 생각이 나서 자리를 비웠어요. 그랬다면 일개 사단이 전멸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당신이 사단장이 되든 뭐 소대장일 수도 있지만 그 됐을 때는 그것까지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위에 맞는 절제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철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가 드셔도 됩니다. 아니 소크라테스는 허드슨을 혐오할 거라고 생각해요. 허준 씨는 자기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보고 있나 소크라테스. 계속 먹을 것이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네. 절제하지 못하는 자에게 권력은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바른 말이라서 오히려 더 정말 보인 것 같은 느낌인데 절제할 줄 아는 사람에게 힘이 가야 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힘을 회수해야 된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갑질을 바라봤을 때 할 말이다. 그러니까 그 너 자신을 알라도 그 뜻이에요. 당신은 어디까지 절제할 수 있으면 고로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다. 인간의 가치를 그럼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가치를 절제하는 것에서 그 힘을 사실은 인간의 바탕으로 가치가 아니라 리더의 가치예요. 리더의 가치.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던 게 사실 소크라테스는 엘리트 교육주의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리더가 되려면 이걸 해라라는. 입맛 뚝. 난 리더가 안 되면 되잖아. 안 될 건가? 난 리더 안 될 건가? 정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문학으로 문제 해결, 갑질에 대한 문제 해결, 이상훈 기자님 어떤 얘기 준비했습니까? 저는 오늘 국가 간의 갑질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국가 간의 갑질. 국가 간의 갑질. 이게 정말 서러운 거거든요. 또 그쵸. 국가 간의 갑질이 있으면 국민 전체가 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대전이 막 끝나고 이제 나토가 창설이 됐어요. 나토가. 근데 나토가 생겼는데 미국이 무슨 제안을 했냐면 야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총탄은 공유하자 서로. 그래야지 만약에 전장이 났어도 어디서든 규격화된 총탄을 쓸 수 있지 않나. 말이야 맞는 말이죠. 도량형을 통일하면 언제든 우리 우군끼리는 총탄이 떨어졌을 때 서로 그렇죠. 이거 교환할 수 있어요. 매우 합리적인 네네, 방법이 좋네요.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반발을 했던 게 영국이었어요. 왜 영국? 왜냐하면 영국은 2차 대전 때 자기가 총을 써보고 독일군의 STG-44라는 소총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총탄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절하게 작은 그렇죠. 총탄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영국이 총탄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총도 개발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거 통일하면 우리는 지금 이 개발한 거 다 날라가는. 근데 보니까 프랑스도 그때 어리버리 할 때고 네. 독일은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시킨 대로 다 할 때고 나머지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였는데 영국은 그나마 좀 발언권이 있었다는 생각에 이거 좀 우리가 이런 컨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느냐 네. 라고 했어요. 그때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한참 영국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많이 비쳤죠. 빚값이라고 했다. 미국이 딱 한마디야. 돈 많으신가 봐요. 총탄도 개발하시고 총도 개발하시고 지난달 안 들어왔던데. 갚아야지. 예. 거기서 입이 딱 막히는 거. 뭐 그런 게 아니고 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고 따르시던가. 자, 전형적인 그러면, 각이네요. 그럼 뭘로 나토탄을 통일할 것이냐? 그때 미군이 이래. 미국이 야 우리 M1 봤지? 우리 M1 총. 이거보다 나은 총 있어? 아니 그거보다 나은 거 만들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만들고 나서 얘기하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누가 또 그러는 거야? 영국에서 또 근데 이게 자동 사격을 하면 반동이 너무 셀 텐데 그럼 오케이 그럼 그 의견 받아들일게. 화약의 양을 10%만 줄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M1 소총에 들어가는 총탄은 몇 밀리죠? 7.62mm. 7.62. AK 소총에 들어가는 거고. AK도 마찬가지인데 AK는 화약의 양이 작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토탄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총탄이나 총을 개발했던 모든 국가들이 다 나토탄 사용으로 맞췄다고. 덜컥 베트남전이 터졌어요. 네. 베트남전에서 M14라고 이제 7.62mm 나토탄을 쓰는 총을 가져갔는데 자동 사격을 하니까 이게 미친 말같이 날뛰는 거예요. 너무 반동이 세서. 그게 총에서 망작이잖아. 아주 개망작이죠. 그냥. 아니 근데 그걸 사용 연습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훈련소에서 시킬 때 단발로 꽂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트남전의 정글이 단발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정글. 긁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야 다른 총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라고 해서 이거보다 좀 반동이 약한 거 없을까라고 했는데 보니까 미 공군 경비대에서 쓰는 총이 있었다고요. 그게 AR-15 아말라이트 15라고 해서 이게 M16의 전신이에요. 야 그거 뭐야? 라고 하더니 이거 뭐 5.56mm짜리인데 이거 뭐 가볍고 좋아요. 5탄이구나. 이거 가볍고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5.56mm 저거는 참새 잡는 총이야. 그거 갖고는殺傷力너무 떨어진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가봤다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왜냐하면 기존의 총탄보다 1.5배를 더 총탄을 휴대할 수 있었어요. 크기가 일단 작으니까. 그러니까 5.56mm로 미군 편지를 다 바꿔버려요. M16로 제식 소총을 바꿔버려요. 나머지 그러면 나도 야 우리 7.61을 다 이제 해놨는데 이제 좀 팔아먹을까 해서 했는데 너네가 그 5.56mm 제식하면 우리 어떡하냐? 그럼 따라오시던가. 너무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총을 이제 신나게 지으면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베트남전이 끝날 때쯤에서는 나머지 나토 회원국들이 5.56mm 사양에 맞는 총을 또 내놔야 돼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베트남전도 그랬지만 전 세계 나토 가입국들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 거네요. 그거를 경제적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3세계한테 신나게 팔아먹어요. 7탄 총과 7.62mm. 야 이게 쎄. 나무 세워놓고 쏘니까 나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갑질 아닌가? 그것 또한 갑질의 대물림이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갑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갑질이라는 게 우리가 위 보면서 얘기하지만 우리도 결국 밑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택배 사건으로 네, 맞어요. 멘트를 친 게 네. 페이스북하고 뉴스 기사로 엄청 나왔어요.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걸 봤어요. 그쪽 아파트 사는 XX들 한마디로 굉장히 비하하는 말을 욕설을 그냥 써요. 그것들은 혼나도 싸, 그것들은 욕먹어도 싸라는 식의 글들을 써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글을 아무렇지도 않겠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스스로 벌을 줄 수 있고 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렇죠. 바로 그게 그 소크라테스도 하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자신한테 절제 안 하는 게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집단으로 들어가서 구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한테도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면서 너 잘못했냐가 아니고 너 스스로 좀 생각해 봐라라고 사고를 던져주는 거죠. 거기서 나온 말이 너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이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법 체계가 있는데 많은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은 개인적으로 징치하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개인적으로 징치하면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거 이상을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징치를 해버리니까 이걸 누가 그렇죠. 바로 그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깜짝아. 죄송합니다. 근데 야 방송하다 자냐? 여기 명언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어.
잘못하면 올라올 것 같아서. 법도 법이란 말을 소크라테스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취지는 마련했는데, 근데 기자님 중요한 얘기 하신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를 잘못을 했어요. 거기에 여러 사람이 가다 보면, 그 사람한테도 정상적인 형벌이 안 가고, 맞아요. 아까 그 얘기지만, 이게 하는 사람도 이게 쾌감이 된다고. 그래서 플라톤이 국가에서 법에 대해 얘기한 게, 야, 이거 너 정말 잘못했구나. 너 이렇게 하면 너 혼난다. 서로 하면 이게 과잉이 된다. 그러니까 법이란 뭐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하는 게 좋겠느냐를 그러니까 절제하고 공정한 산업 운동을 해서 그 법을 던져주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많이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갑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네. 우리 명언충 명언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정리 좀 한번 해보시죠. 아까 박사님이 소크라테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소크라테스의 명언 중에 자신을 화나게 했던 행동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마라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왜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교육을 받았던 게 역지사지잖아요. 이렇게 맞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되죠. 마찬가지로 내가 기분 나쁜 거에 있어서 분명 어느 정도 평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도 기분 나쁘게 매한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화나게 했던 행동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말라. 이거를 항상 좀 새기면서 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갑질에 대해서도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괴테의 명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일에는 요령이 있다. 누구를 대하든 자신이 아랫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자세가 겸손해지고 이로써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안겨준다. 그리고 상대는 마음을 연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강압을 하고 강요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밑에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갑질하는 사람들은 아랫사람이 마음을 열기를 원하지 않는데? 내 말이나 들어 이건데. 그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내 말을 들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얻으려면 내 자세를 낮추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기업 간의 갑질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인간관계 안에서도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강요를 해서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면 그 순간에는 해줄 줄 몰라도 분명히 그거는 우러러 나와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는 그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도큐멘터리 전쟁상을 하면서 교수님이 정말 명언적이 아니십니까? 근데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 중에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상대방한테서 얻기 위해선 내가 그 이상을 줘야 된다.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예. 교수님 왜 그러세요? 소크라테스 말인데. 교수님도 벼락치기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그때 왜 외교를 할 때 그 말씀 교수님 하셨거든요. 우리가 가진 카드가 요거니까 요만큼만 주면 걔네들은 요만큼만 해주겠지. 그러면 절대 협상이 안 된다.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을 줘야지 상대방이.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역시도 아까 소크라테스의 말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떠한 것을 원한다면 오히려 상대에게 먼저 더 베풀 줄 알고 그 사람이 절제하자. 어준? 3개나 남겼는데? 3개나 남겼는데? 3개나 남겼는데? 네, 그러니까 좀 남이 원하기를 강요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크라테스 일화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명언으로도 그렇고 나토의 얘기를 들어서도 그렇고 인문학에서 배울 수 있는 갑질에 대한 것들은요 우리 모두가 웬만하면 다들 마음속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정도로 와 닿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갑질을 하는 분들은 그렇다면 인문학을 못 배워서 그런가 봐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고인물입니다 우리는. 네. 마지막 명언 제가 하나 일침을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명언인데요. 공자. 그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자꾸 남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꼰대. 내가 맞아. 내가 무슨 말 하면은 내 말이 꼰대. 정답이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네가 뭔데? 너의 의견 따윈 없어. 있잖아요.
자신의 가족을 가르칠 수 없는 자는 남을 가르칠 수 없다. 라고 인자가 이야기하였습니다. 큰일 났네. 박사님 따님한테 맨날 당하는데. 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 은퇴해야겠어. 박사님 맨날 우리 딸한테 못 이겨 맨날 이러시는데. 자 여러분 저희는 정말 그래요. 인문학이라는 거는 정말 멀리 있지 않고요. 사실은 배우지 않아도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의가 인문학 속에 다 들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문학으로 고민이 있으면 싹 다 물어보십시오. 전부 다 팩트로 조져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한참 고여있는 고인물이었습니다. 아, 뭐 이거 큰일 해야죠. 뭐야? 나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자 그럼. 이거야?